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정성훈입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미래의 길에 대해서 받았고요. 너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 자리에는 이제 환우분들도 계시고 현재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이제 길은 어떨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통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질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치료제의 발전 과정과 그리고 그 다음에 치료 목표의 변화, 그리고 보편적인 치료제,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제재와 소분자 제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미래의 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의 발전에 대해서는요. 과거에는 이제 파이브아사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염증 조절의 첫 시작이었고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스테로이드제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그 당시에는 면역 억제제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현재는 면역 조절제라 부르고 있고 면역 조절제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죠. 근데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가는 1990년대 중반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생물학적 제재라고 해서 첫 번째 항 TNF 제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그 이후에 다양한 생물학적 제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인터류킨제, 그리고 항인테그린 제제, 그리고 경구로 사용하는 잭 억제제인 소분자 제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제들이 나옴으로 해서 다양한 치료 옵션이 생겼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생물학적 제제와 소분자 제제들이 개발 허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에게 어떤 약제가 더 맞을 건지에 대한 맞춤 정밀 치료를 위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혁신의 길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아까 이제 원인에 대해서 박상현 교수님 잠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미생물 치료라든지 유전 치료가 언젠가는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치료제가 계속 발전됨에 인해서 우리가 그전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치료의 목표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면 위에 드러났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점막 치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직학적 관해. 근데 조직학적 관해는 제가 색깔을 일부러 바꾸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조금 모면한 일이고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점막 치유까지가 저희 임상에서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이뤄두고 단기 목표 그리고 중장기 목표, 장기 목표를 두고 치료를 시작하고요. 단기 목표는 우선 증상 완화입니다. 환우분들의 증상을 먼저 완화시키고 중장기 목표로는 검사실 소견이 정상화인데 검사실 소견은 매번 오시면 피 검사를 하잖아요. 거기 염증 수치라든지 그리고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를 해서 이게 정상화되는 게 중장기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해서 얼마나 점막 치유가 되었는지 이게 장기 목표를 두고 치료의 목적을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크론병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거예요. 염증이 악화됐다가 호전됐다가 반복하면서 협착 그리고 누공이 생기고 수술하는 사람도 생기고 수술 이후에 다시 협착이 생기고 이런 과정이 점점 진행성 질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별로 없으신데 최근에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도 점막의 염증이 범위가 확대되고 운동에 장애가 생기고 협착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환자분은 20년 동안 앓고 있으면서 첫 번째 2005년에 진단되고 2년 동안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 보편적 치료 제제인 파이브아사제와 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제를 아주 간간히 썼거든요. 한번 약을 처방받고 나면 1년 뒤에 오시고 2년 뒤에 오고 이렇게 했었고요. 총 내시경은 3번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내시경 사진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첫 번째 치료받지 않고 2년 뒤에 오셨을 때 내시경 사진인데요. 전반적으로 염증이 이렇게 심하고 궤양성 병변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 이때는 파이브아사제와 스테로이드를 간간히 쓸 때 당시 내시경 사진이고요. 염증 소견도 관찰되고 있고 발적도 있고 일부 반응량 변화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점막 치유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 뒤에 10년 뒤에 환자분이 왔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관광이 좁아지는 협착이 좀 생겼고 그리고 궤양도 꽤 심했던 이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시행했던 CT에서는 최근에는 이런 CT를 보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대장은 이렇게 점막 주름들이 있는데 호스라는 점막 주름이 있는데 그게 다 소실되었고 점막이 두꺼워져 방벽 자체가 두꺼워져 있고
이게 이제 파이프처럼 변했다고 그래서 리드 파이프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과거에 저희 교과서적으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고 결국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론병이든 궤양성 대장염이든 빨리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함으로 해서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보편적 치료라고 하는 파이브화사제,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면역 조절제 이렇게 있고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생물학 제제와 소분자 제제가 있습니다. 수술도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보편적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나씩 드리도록 할 건데요. 모든 환자가 생물학 제제와 소분자 제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환자는 경증부터 중등도, 중증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경증 환자들은 굳이 그 생물학 제제나 소분자 제제를 쓰기 전에 보편적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증이라든지 중등도 환자는 그 좀 더 나은 치료가 필요하긴 한데 이게 처음에는 바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나라의 제재를 받습니다. 어쨌든 정해져 있던 고시 기준도 있고 보험급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저희 교수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은 기다려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2개월, 3개월 정도는 심했던 환자분들도 잠깐은 기다려 줄 필요가 있고, 근데 정말 환자분의 상태가 안 좋고 급성 중증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아니면 크론병인데 출혈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이브화사 제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비교적 안전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이고요. 간혹 이제 췌장염이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발열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경부제와 국소치료제가 있습니다. 경부제는 다양한 이런 펜타사, 아사콜, 콜라잘, 메자반트, 조피린 약이 있는데 이 약들은 각각의 허가 사항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약을 쓰고 있고요. 국소치료약으로는 병변의 범위에 따라서 자약이라든지 관장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테로이드 제제인데요. 스테로이드 제제는 경구제, 주사제, 관장, 엔토코트라는 관장액이 있고요. 주로 급성기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장기 처방을 하게 되면 효과는 처음에 사용하면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걸 반복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은 부작용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고 있고 관해가 유도되고 나면 감량을 하고 중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기 부작용은 뭐 여드름도 날 수 있고 당뇨 조절이 안 되고 소화불량 다양한 게 생길 수 있지만 길게 봐서는 백내장, 대퇴골두개사, 감염증이라든지 골다공증 그리고 압포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 약을 줄이고 사용하지 않을 가급적이면 사용을 의료진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약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크론병에서는 주된 치료가 되는 면역 조절제인데요. 아자프린 6MP, 6MP는 퓨리네톤이라는 약이고요. 이 약이 주로 사용되는 약이고 메토젝트라는 주사약이 있고요. 오탑니다. 그리고 사이클로스포린 이런 약이 있는데 주로는 이제 아자프린이라는 6MP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골수 억제로 인해서 백혈구 감소증이라든지 그리고 간 손상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요. 이 부작용을 먼저 확인하는 검사를 사용하기 전에 하십니다. TPMT 진이라든지 NUDT15 진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TPMT는 실은 동양인에서는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고요. NUDT15 이 유전자는 동양인에서 매우 중요한 검사고 여기에서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면역 조절제를 저용량을 쓰게 되는 거고 이 발견을 아산병원 양석균 교수님과 아산병원 연구진께서 발견을 하셨고 이때부터 이제 환자 맞춤 치료의 시작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물학 제제와 소분자 제제인데요. 현재 국내 허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성분명으로 먼저 확인을 해서 할게요. 생물학적 제제는 항-TNF 제제인 인플릭시맵, 아달리무맵, 골리무맙이 있고요. 항인테그린 제제인 베돌리즈맵 그리고 항인터그리킨 제제인 유스테키누맵이 있고 이장퀴주맵은 국내 허가는 되어 있지만 아직 급여는 되지 않아서 약간 연한색으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소분자 제제인 제거 제제로는 토파시티닙, 필고티닙, 우파다시티닙이 있고 우파다시티닙은 다른 제거 제제와는 달리 크론병에서도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S1P 수용체 조절제로 오자니보드가 최근에 이제 궤양성 대장염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이 많은 약제들의 이제
그 특허가 만료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라 그래서 복제된 그 카피 같은 약이 나오게 되고요. 예전에 사용했던 레미케이드 약에 대해서 렘시마 그리고 레마로체라는 약이 있고 휴미라에 대해서는 유플리마, 아달로체라는 약도 있고 심퍼니는 다른 심퍼니는 심퍼니 그대로 그리고 킨텔레스는 다른 그 투여 방법이 다른 SC 약제도 있고 최근에 이제 페이턴시가 풀렸던 그 특허권이 만료된 스텔라라 제제에 대해서는 스테키마와 에피즈텍이라는 그 셀트리온 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이 있고 나머지 이제 소분자 제제들이 있고요. 너무 이렇게 많은 약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약을 선택할지는 사실 그 진료실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더 고민을 하고 환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항상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실 겁니다. 실은 저희가 이것 때문에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리고 더 많은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다양한 소분자 제제와 생물학 제제도 계속 연구 개발되고 있고 임상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임상 3상을 거치는 약도 있고 최근에 이제 임박한 다른 약제들도 있습니다.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약들. 근데 이제 환자 맞춤 정밀 치료라는 게 이제 돼야 되고요. 환자 맞춤 정밀 치료라는 거는 이제 유전자 검사에서 또 어떤 게 나오고 어떤 환자들한테서는 이 약이 더 맞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순서대로 약을 사용했을 때 환자한테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맞춤 정밀 치료가 앞으로의 길이 될 거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장내 미생물 치료라든지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이 질환 자체를 없애는 그런 치료가 미래에는 곧 실현될 거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여기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실 거고요. 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요. 한번 이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19년도에 제가 여기서 그 양석근 교수님과 박상현 교수님 그리고 다른 간호사님들과 많은 공부를 하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환우분들께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